성적 평가 방법. 구현시험 4번, 필기시험 4번.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짝수주차 수요일이 시험일이에요. 그리고 먼저 필기, 2주차 필기, 4주차 구현, 6주차 필기인데 6주차가 추석 연휴야. 그래서 이날만 휴일이 걸려요. 그래서 6주차가 휴일이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7주차 월요일로 6주차만 밀리고 나머지는 8주차 수, 10주차 수, 12주차 수, 14주차 수, 마지막이 16주차 수일 수도 있고, 이건 불확실해요. 16주차 수, 5월, 마지막은 원래 15주까지가 수업이고 16주차는 보강 기간이거든. 진도가 휴강을 했다거나 진도를 못 나갔다거나 할 때 16주차 보강 기간에 수업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구현 시험은 진도에 따라서 진도가 빨리 끝났으면 15주차 수에 시험 보고 종강할 수 있고 안 끝났다 그럼 16주차로 밀릴 수도 있고 마지막 시험이 15주차일지 16주차일지 이건 진도에 따라. 나머지는 여기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냥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 없다면 요 주차에 다 시험을 본다라는 거. 구현 시험은 80분 수업 시간 내내 구현 시험을 보고 오픈북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걸 특히 AI 이용도 가능한데 AI 이용이 중요해요. 요즘 AI가 워낙 뛰어나져서 여러분이 AI한테 이런 거 해달라 설명만 정확히 하면 거의 AI가 답을 알려주는 수준이에요. 특히 첫 번째 구현 시험은 자바스크립트 언어인데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AI가 그냥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질문만 정확하다면.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코딩을 워낙 잘하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개발자와 인공지능 이용 못하는 개발자, 인공지능 이용 못하는 개발자는 상대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지능 이용해서 코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인공지능 이용 적극하기 바라고 인공지능 코딩도 그렇고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는 글 같은 거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붙여넣기로 주면서 이거 좀 설명해 달라 라고 하면 설명해 주고 또 설명 중에서도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면 그 문장 또 이렇게 복붙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친절하게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하면 해줘요. 거의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이용해도 할만한데 월 한 10,000원, 20,000원이잖아. 월 10,000원, 20,000원에 개인 가정교사이자 물어볼 수도 있고 코딩도 도와주고 또 인공지능 이용하는 거 적극 지금부터 열심히 하기 바라고 유료 서비스, 무료를 충분히 이용해보고 무료로 부족하다. 유료도 써야 되겠구나. 정도로 열심히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바라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경쟁력이에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뛰어나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나아요. 인공지능이 워낙 뛰어나서. 이 구현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만 잘 이용하면 별 문제 없이 만점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은 필기시험이에요. 인공지능을 다 제대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구현시험은 인공지능 덕분에 거의 다 만점이에요. 물론 인공지능 이용 못하는 사람은 망하겠지. 인공지능을 잘 제대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구현시험은 만점이고 오픈북이 아닌 필기시험은 만점이 드물어요. 학점의 변별력은 필기시험이라는 거.
구현 시점은 인공지능만 열심히 이용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 단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야지 그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뭘 배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기술 중에서 Vue.js도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다른 버전의 Vue.js가 있어요. 여러 종류야. 이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크게 뭐 리액트하고 뷰가 다른 건 알죠. 간단하게 리액트가 있고 뷰가 있고 뷰 뭐 이 정도도 모르진 않겠지. 근데 뷰에도 옛날에 옵션 API 방식의 기술이 있고 컴포지션 API 방식의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툴도 뭐 바이트도 있고 등등등등 이것저것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 전혀 감점 없는데 인공지능 이용하는 건 좀 티가 나긴다. 그래도 감점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인공지능 이용을 하라는 걸 권장하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한 건 감점을 크게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구현을 하면 수업 시간에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예를 들어서 이 수업 시간에는 컴포지션 API를 배워요. 그런데 옵션 API로 구현했다. 빵점 처리할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옵션 API랑 컴포지션 API는. 당연히 리액트로 구현해서도 빵점이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 감점이 없지만 단 뷰, 컴포지션 API 등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기술로 구현해야 돼.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기술로 구현 안 할 거면 왜 이 수업을 듣나? 여기 자리도 모자란데. 그쵸?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로 구현하면 구현시험 빵점이다.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소스 코드가 완전히 똑같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완전히 똑같다. 그럼 이유를 안 묻고 0점이에요. 이유를 안 묻기 때문에 뭐 딱 그 동일한 그 시험만 0점 처리, 둘 다 0점 처리하고 뭐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어떤 경우 소스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냐? 동일할 수가 있냐면 둘이 인공지능을 똑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했고 우연히 둘이 인공지능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둘한테 똑같은 답을 알려준 거죠. 똑같은 소스 코드로 답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완전히 똑같겠지.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인공지능 때문에 소스가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예상 문제를 뽑아서 둘이 같이 공부했는데 우연히 예상 문제대로 시험이 똑같이 나왔어. 그럼 둘이 공부한 예상 문제 풀면서 공부한 그 똑같은 소스를 둘이 똑같이 제출했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행위가 아닌데도 소스 코드가 똑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안 물어봐. 그리고 변명에도 안 들어줘요. 또 소스 코드가 똑같아지는 상황은 여러분이 알아서 피하세요. 못 피하면 빵점이에요. 즉 인공지능이 알려준 소스도 그대로 내지 말고 뭐라도 약간 고쳐서 내면 안 똑같겠지. 그치? 인공지능이 낸 소스 그대로 복붙해서 안 내고 약간 수정해서 낸다던가 예상 문제 똑같이 나왔어도 그럼 친구도 이 예상 문제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내면 안 되겠네. 뭐라도 수정하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피하려고 맘먹으면 당연히 피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피하면 빵점. 그 다음에 이게 작년 2학기에 백엔드 수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학생이 노트북이 고장나서 PC에서 봤어. 부랴부랴 PC에다 설치하고. 그런데 안 지우고 나갔어. 근데 좀 빨리 구현해가지고 일찍 나갔어. 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2명이 그걸 USB 메모리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빵점 당했어. 근데 그 경우도 미리 공지한 대로 당연히 먼저 제출하고 나가기 때문에 먼저 제출한 학생이 원본이고 뒤에 두 학생이 베낀 거라는 건 시간으로 보면 티가 나지. 그렇지만 뭐가 증빙이 안 되냐면 자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미처 실수로 안 지우고 나갔고 안 지운 걸 뒤에 학생이 복사해서 제출했다. 이게 자발적인지 아니면 이게 복사하라고 준 건지 안 준 건데 실수였는지 이건 증빙이 안 되잖아.
그래서 셋 다 빵점했어요. 어떠한 이유든 소스가 같으면 이유 불문 빵점이에요. 그래서 소스가 똑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아서 피해요. 못 피하면 빵점. 그거 말고는 인공지능 이용하는 건 뭐 티가 나긴 나지만 전혀 감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행위 하려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 이용해서 100점 맞기 바래요. 인공지능이 질문만 정확히 하면 정답을 알려줘. 미리 좀 훈련을 해야 돼. 인공지능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그거 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정답을 알려주기도 하고 엉뚱한 얘기를 들어놓기도 해요. 필기시험이 변별력이다라는 거. 인공지능 이용했다면 거의 구현시험 100 만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필기시험 A+, A0가 갈리는 건 필기시험일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2주차 필기시험에 나와요. 지금 이런 얘기들. 지금 이런 얘기도 잘 듣기 바래요. 그 다음, 총점 계산 방법. 8번, 구현 4번, 필기 4번, 8번인데, 최저 점수 하나 제외해. 필기에서 하나 제외하고, 구현에서 하나 제외하고, 그러면 3개, 3개, 6개죠? 자, 6개를 85점 만점으로 계산해요. 왜 85점 만점이냐면, 총점 100점에서 시험 점수가 85점이야. 중간 25, 기말 25, 기타 35. 그래서 이 6개 점수를 85점 만점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25대 25대 35로 나눠서 입력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여러분이 나중에 성적표를 보면 중간고사 점수하고 기말고사 점수는 25대 25니까 똑같을 거야. 기타 점수가 좀 높을 거고. 그래서 6개 시험 중에 뭐가 중간이고 뭐가 기말이냐 이거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25대 25대 35로 나눠 입력할 뿐이야. 그래서 6개 점수 이 합계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돼요. 결시도 시험이 8개나 되기 때문에 결시할 확률이 꽤 있죠. 구현 1번, 필기 1번까지는 큰 불이익은 없어요. 0점일 테니까 그게 최저점으로 빠지겠지. 2번 개시부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공격. 시험을 못 본 것을 그냥 이 최저점 하나 빠지는 걸로 시험 못 본 것이 처리돼야지 그걸 어지간한 이유로 이게 한 번 빠진 건 뭐 공결이든 상관없이 0점으로 빠지니까 오케이인데 2번 빠졌다. 그러면 2번 빠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 합당한 이유는 정말 뭐 입원을 했다던가 뭐 이런 아주 누가 듣더라도 시험 못 본 상황일 만하다. 저런 건 봐줘야 된다. 이런 것만 시험은 봐줘요. 어지간하면 시험은 안 봐주니까 이 최저점 하나 빠지는 걸로 즉 뭐죠? 구현 1번, 필기 1번까지만 괜찮다라는 거. 2번 빠지면은 그냥 뭐랄까, 그 3개 중에 하나가 빵점인 거야. 그거 어지간한 이유로 안 봐준다. 근데 뭐 2번, 수술 이런 건 봐줘야지. 그 경우는 그냥 2개를 3개인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공결. 교무처에 신청하는 공결이 있죠. 특히 여학생. 그거는 교수한테 따로 얘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교무처한테 신청해서 오케이 받으면 되고, 그 결석을 출석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석부에 들어가서 교무처가 직접 해요. 교무처 공결은 교무처하고 얘기하지 교수한테 하등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단 시험은 예외야. 시험은 안 봐줘요.
시험은 뭐 입원, 수술, 뭐 이 정도면 봐줄까? 그 나머지 이유는 어지간해서 시험 공결은 안 봐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결 공결도 마찬가지인데, 입원, 수술, 예비군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당연히 봐주고, 증빙만 있으면. 이런 건 어지간하면 봐주는데, 그 외에 뭐 몸이 좀 아프다, 병원 가서 진찰받았다, 뭐 이런 건, 그건 그렇게 불가피한 공결이 아니잖아. 또 그건 무조건 봐주지 않고, 조건이 맞아야 봐주는데, 첫째,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 돼요. 수업 이미 시작했다. 그러면 인정 불가고, 단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 되니까 카톡, 문자, 이메일 다 되는데 카톡을 선호해요. 왜 카톡을 선호하냐면 모든 수업 관련해서 뭐 교수한테 신청할 게 있다면 카톡으로 신청하면 증빙이 카톡 기록으로 남잖아. 교수가 깜빡하고 처리 못하더라도 내가 언제 신청했었다라는 그 증거를 교수한테 카톡하면 들이밀 수가 있지. 모든 뭔가 성적, 문의, 뭐 출결 모든 신청은 카톡으로 하세요. 그래야 내가 언제 이런 신청했었다 증빙이 남으니까. 카톡으로 신청하면 되니까 수업 시작 전에 신청 못할 이유가 없죠. 카톡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수업 시작한 이유는 신청 불가. 물론 입원, 수술 이런 건 신청 못할 수 있지. 이런 것만 제외하고 그냥 몸이 아프다 이런 건 반드시 수업 시작 전. 그 다음에 이런 거대한 이유가 아니고 몸이 아프다 정도면 공결이 아니고 그냥 조퇴 정도로만 몸이 아프니까 수업 일찍 나간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이런 대단한 이유가 아니면 출석으로 처리는 안 돼요. 그리고 횟수도 2회만 가능해요. 세 번째부터는 안 돼. 뭐 당연히 대리 출석 안 되고 그 다음에 출석은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 출석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각을 했다. 그럼 칠판을 보면 저렇게 출석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걸 내가 이렇게 이게 10분 후면 이렇게 저절로 꺼져. 지금 꺼졌죠. 그래서 지각을 해도 이게 10분 후에 저절로 꺼지기 전까지 즉 10분 지각까지는 지각이 아닌 거예요. 출결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10분을 넘었다. 이게 꺼졌다. 그러면 못 누르잖아. 이때부터 이제 지각이고 이때부터 교수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카톡. 자, 들어오자마자 지각하자마자 이거 번호를 못 누른다면 10분 넘었다는 얘기고 10분 넘었으면 자기가 앉은 자리 번호 뭐 이런 자리 번호, 학번 이름을 카톡하세요. 이 카톡 기록이 증빙이야. 그래서 교수가 바로바로 지각 정정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안 해주다가 나중에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일괄 처리할 확률이 높아.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카톡으로 신청한 증빙만 있다면,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카톡 증빙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되냐면 수업 끝난 다음에 쪼르르 와가지고 지각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 돼. 못 고쳐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80분 수업인데 12시 수업이죠. 한 12시 40분? 30분, 40분 거기까지는 봐줄 수 40분도 좀 너무하다. 30몇 분까지. 거기까지는 지각이지. 그런데 지금 1시 15분이 수업 끝나는 시간이잖아. 12시 50분쯤 와가지고 지각이라고 하면 이게 지각이야? 아니죠. 너무 늦게 온 건 지각 처리가 좀 늦으면 늦을수록 지각 처리가 애매해요. 그래서 지각도 몇 분 지각인지가 중요해. 그럼 몇 분 지각했는지 교수가 어떻게 하느냐? 카톡 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 앉은 자리 번호랑 학번 이름 카톡하세요. 왜 앉은 자리 번호 입력하라고 하냐면 교실에 안 들어오고 카톡할 수 있잖아. 그래서 카톡이 뜨면 그 자리 번호를 확인할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지각하자마자 카톡하면 바로바로 그날 고쳐주지 않더라도 성적 처리하기 전에는 정정한다라는 거. 카톡 안 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해봤자
이건 지각을 몇 분 했는지가 증빙이 안 되니까 이건 애매하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톡만 했다면 걱정하지 마요. 구현 시험을 실시하는 날이랄지 아니면 뭐 적어도 학기 말 성적 처리할 때 적어도 학기 말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할 텐데 뭐 출결 정정이랄지 뭐 시험 점수 정정이랄지 구현 시험 점수 정정이랄지 이런 각종 문의 카톡으로 해 놓으면 혹시 카톡으로 뭔가 신청해 놨는데 교수가 반영 안 한 게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온라인 설문을 학기 말 성적 처리할 때 전에 할 거예요. 그때 이거 처리 안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설문에 등록하면 성적 처리하기 전에 처리하고 성적 처리하니까 카톡 기록만 남겨라 해요. 이렇게. 뭐 또 기타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도 역시 카톡으로 질문하고 카톡 교수 계정 저 강의 계획서에 보면 내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로 카톡 계정 찾을 수 있는 거 알지? 전화번호로 내 카톡 계정 찾으면 되고 이 수업 내용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한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달은 Vue.js 프레임워크이고 컴포지션 API Vue.js 프론트엔드 기술 발전이 가장 빨라. C++ 같은 기술 발전이 제일 느리고 그 다음이 자바 백엔드 기술이 그 다음으로 느리고 모바일 앱 기술이 좀 빠른 편이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프론트엔드예요. 이건 정말 C++는 호환 안 되게 버전업 되려면 한 10년 정도 7, 8년쯤 지나면 호환 안 되게 큰 버전업이 일어나. C++ 분야가 그래요. 자바도 호환 안 될 정도로 크게 버전업 되는 건 자바 백엔드도 한 18년이 아니라 한 3년, 5년? 이 정도 되면 한 3년, 5년이면 자바 백엔드도 호환 안 되게 버전업이 돼. 근데 프론트엔드는 년이 아니고 개월이에요.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호환 안 되는 버전업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빨라, 프론트엔드.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인강 들을 때나 책을 살 때나 한 최대 한 1년, 2년이 넘은 건 호환 안 돼요. 최대 한 1년 몇 개월 정도 오케이. 가급적 1년이 안 되는 따끈따끈한 기술, 책이나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프론트엔드는 몇 개월만 지나도 호환 안 되게 버전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프론트엔드 수업 내용도 그래서 매 학기까지는 아닌데 매년 좀 크게 바뀌어요. 지금 이번 학기에 크게 바뀔 거예요. 자, 강의 자료 여기 요 URL이 있고 여기 LMS에 공지를 해놨죠. LMS 공지 사항이 있고 이 단축 URL을 들어가 보면 이 단축 URL이 들어가고 나면 긴 URL로 저렇게 바뀌는데 이 긴 URL을 즐겨찾기 등록에 놓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 등록한 다음에 즐겨찾기 주소 수정할 수 있는데 이 단축 URL로 수정해 놓아야 잘 들어가져요. 자, 웹프로그래밍 기술의 간단한 개요. 여러분이 웹프로그래밍 기술도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해야지. 그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할 거예요.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이라는 게 있고 웹사이트의 대부분이지 100%는 아니에요. 한 90% 이상을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로만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웹 서버 프로그래밍.
그래서 옛날 기술이 대부분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PHP. 그래서 PHP로 된 우리 학교 웹사이트의 대표적인 예가 저 e커리어 시스템, e커리어 센터. 자바로도 웹서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그게 JSP, 서블릿, 뭐 스프링 이게 자바도 그래요. 근데 100%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니고 그 조금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jQuery예요. 옛날에 구현한 웹사이트는 PHP, jQuery,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 기술 조합으로 구현된 옛날 웹사이트들이 많고 여러분 회사 가도 아직도 이런 웹사이트들 잘 운영돼요. 현재 우리 학교도 이 커리어 시스템이 요 기술이에요. PHP, jQuery. 그래서 회사 가면 개발자한테 이런 일도 시켜요. 너 개발자인데 못해? 그냥 해. 너 PHP 모르는데요? 안 통해. 그냥 그래도 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옛날 기술이고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 알죠? 그 서버에서 실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제외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서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그런 방식. 그래서 프론트, 웹브라우저가 프론트니까 백엔드가 아니니까. 이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이 아무래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바로 실행되고 그려지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고 매끄럽죠. 요즘 프론트엔드 기술로 구현된 웹앱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게 추세예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10년 전이라고 하면 데스크탑 PC 앱으로 하던 일을 요즘은 다 프론트엔드 웹앱으로 프론트엔드 기술로 개발된 웹앱으로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동영상 보는 거. 10년 전쯤에는 뭐 곰플레이 같은 걸로 PC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봤었죠. 요즘은 다 웹브라우저에서 보잖아.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 이메일도 10년 전쯤에는 이메일 보내고 받는 것도 PC 앱이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 근데 요즘은 또 오히려 이메일은 다 웹브라우저에서 작성하고 하죠. 뭐 게임도 그렇고 또 워드 프로세서, 저 구글 드라이브 훌륭하죠 아주. 그 다음에 여러분 노션 많이 이용하죠. 점점 웹앱이 많아져요. 데스크탑 앱이 점점 줄고.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고성능의 앱이 필요하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데스크탑 앱이 필요하지 그냥 평범한 일반 사용자들은 꼭 간단한 워드 작업, 간단한 동영상 편집, 간단한 게임, 뭐 간단한 동영상 보기 등등 일반적인 간단한 용도로는 웹앱 점점점 웹앱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웹앱도 웹브라우저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크롬북이지. 크롬북은 모든 웹앱이잖아. 사실 10년 전쯤 지나면 데스크탑 앱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니면 데스크탑 앱을 안 쓰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는 모바일 앱 아니면 웹앱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는. 심지어 개발 작업도. 개발 작업이 그렇게 고성능의 PC를 요구하지 않잖아. 개발 작업도 한 10년 전, 10년, 언제까지만 한다 장담 못 하는데 10년 후면 개발 환경이 웹일 거야. 웹브라우저 들어가서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게 내 개발 도구 웹사이트인 거죠. 개발 작업은 그 게임같이 꼭 PC 앱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 분야가 그 전망이 밝아요. 점점점 많은 앱이 프론트엔드 앱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백엔드, 프론트엔드에서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론트엔드에서 구현 못하는 그 부분이 있죠. 앞에 프론트엔드 앱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백엔드 그 부분만 구현하는 방식. 이게 이제 백엔드 개발 기술이죠. 이게 한 쌍으로 발전을 하죠.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모든 걸 다 서버에서 구현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프론트엔드 기능, 백엔드 기능 나눠서 개발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백엔드 개발 기술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그 팀 나눠 풀제할 때 이 모든 걸 화면 포함 모든 기능을 다 백엔드에서 서버에서 돌아가게 구현하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 구현할 게 뭐 구현할 코드가 예를 들어서 100줄이라고 하면 프론트엔드 앱 뒤에 있는 백엔드는 그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을 프론트엔드가 구현하니까 100이 아니라 이거 한 30, 40밖에 안 돼. 어떤 기능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 사이트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인데 그 도서관 사이트의 모든 기능은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니까 서버에서 자바로 구현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사이트를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눠서 구현하면 그 100개의 기능을 웹 서버 프로그래머로 구현했던 걸 60 부분이 프론트엔드 부분으로 넘어가고 한 40 부분이 백엔드로 넘어가죠. 60이 뭐야? 사실 여러분 수준의 풀제 가면 한 70 정도가 프론트엔드고 한 30 정도가 백엔드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수준의 서버 한 대에서 돌아가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프론트엔드, 화면 관련 코드량이 많고 백엔드, DB 관련 코드량이 적어요. 그래서 팀 풀제 갈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 팀원을 모아야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러면 2명이 프론트고 1명이 백이어야 비중이 맞는 거예요. 거꾸로 백이 둘이고 프론트가 1명이면 안 맞는 거야. 그럼 백엔드가 합치는 기술이냐? 아니에요. 백엔드가 일이 많아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서버 한 대로 안 되는 순간. 구글쯤 되면 서버가 백엔드, 구글 그 데이터 센터에 구글 시스템 돌리는 서버가 몇 대일 것 같아요? 엄청 숫자가 많겠지. 이 서버가 한 대가 아니고 서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엔드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 여러분은 서버 한 대에 다 돌리잖아. 서버 한 대에 다 돌리는 경우 백엔드는 쉬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이게 초급은 서버 한 대에 돌리는 백엔드 기술 정도만 배우는데, 이건 쉬워. 프론트엔드보다 쉬워요. 백엔드가. 사실은 쉬워요. 화면 안 만든다면. 화면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분만큼 어렵지. 초급 수준에서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 어렵고, 화면도 만들어야 되니까. 화면 안 만드는 프론트엔드 뒤에 있는 백엔드 만드는 건 쉬워요. 어느 정도 쉽냐면 프론트엔드보다 쉬워. 그래서 팀플 제할 때 프론트엔드 팀원이 많아야 돼. 홀수라면. 2명이라면 뭐 1명 프론트, 1명 백이지만 3명이다. 그럼 프론트엔드가 2명이어야 돼요. 백엔드가 언제부터 어려워지느냐? 서버가 여러 대면 어려워지는데 그 서버가 여러 대일 때 어려워지는 그 부분은 이 백엔드 초급에서 아예 안 배워요. 그건 이제 회사 가서 배워요. 그리고 그때 서버가 한 몇천 대, 몇만 대 맞물려 돌아가는 백엔드 그런 시스템에서 개발할 때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여러분 코테에서 배우는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어려운 이론들 있지, 알고리즘 이론들. 그게 그 데이터량도 어마어마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서버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고 몇백 대, 몇천 대, 몇만 대 그때 필요해요. 그런 백엔드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전문가고 그런 구글이나 네이버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어마어마한 서버가 여러 대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거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몇 명 안 돼. 네이버에서도 몇 명 안 되고 구글에서도 몇 명 안 돼요. 빅데이터를 다룬다거나 빅데이터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서버 여러 대가 분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개발자들이 연봉이 몇 억, 10억 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현업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백엔드 개발자도 다 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지.
우리 팀이 다루는 서버는 서버 2대나 3대다. 그럼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뭐 서버 몇백 대, 몇천 대에서 돌아가는 감당해야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연봉 몇억 개발자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좀 달라요. 자, 요약. 이게 백엔드 시간 아니니까. 프론트엔드 초급이 백엔드 초급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내 진로라면은 초급이 백엔드보다 꽤 어렵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 초급만 버텨내면 중급부터 쉬워져요. 왜냐하면 화면 만드는데 어려운 알고리즘, 어려운 자료 구조 필요 없어. 겨우 화면 만드는 건데. 그리고 백단에서 아무리 어려운 데이터, 아무리 어려운 알고리즘,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백단에서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화면은 거의 비슷비슷해. 초급만 넘어가면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프론트엔드는 점점 쉬워져요. 또 이게 프론트엔드가 참 재밌는데 나는 평생 코딩에 코 박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어울리는 진로가 프론트엔드야. 그런데 초급 때는 코딩에 백엔드보다도 코딩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코딩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초급만 버텨내면 이제 나이 먹어서 30대 중후반부터는 뭐 밤새워서 코딩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전공이에요. 딱 맨날 만드는 화면 뚝딱 몇 시간 만들면 땡인.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은 화면 기획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어떤 기능이 고객한테 편리할까? 뭐 이런 기획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거 신경 쓰면 되는. 반면에 백엔드는 초급은 참 쉬운데 서버 한 대에서 돌아가는 백엔드는 정말 쉬워. 초급 때 조금 공부해도 되고 쉬워요. 그런데 실력 있는 중견 개발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 있는 백엔드 개발자하고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다. 그럼 실력 있다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 요즘. 그런 정도 급의 백엔드 개발자가 되려면 평생 공부해야 돼. 공부할 게 엄청 많고 점점 공부할 게 많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 공부해야 돼. 대신 나이 뭐 30대 40대 후반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 이건 연봉이 끝없이 올라가지. 잘하는 만큼 연봉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백엔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을 창업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만한 실력 있는 개발자들 데리고 창업해서 쇼핑몰 운영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고객들이 갑자기 밀려 들어와. 그게 코로나 때 벌어진 일이에요. 코로나 때 온라인 주문이 갑자기 밀려 들어왔잖아. 그 서버가 터지는 거야. 그럼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죠? 연봉, 지금 우리 회사 매출이 한 몇십억 대야. 근데 서버가 터져서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 서버 터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개발자라면 연봉 10억, 20억 망하냐 안 망하냐 상황이잖아. 연봉 10억 불러도 오케이. 단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연봉 10억 오케이 하고 부르죠. 그럼 개발자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서버가 터져나가는 상황은 서버 여러 대를 맞물려서 해결해야 돼요. 그 서버 여러 개를 맞물려서 동시접촉자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몰려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백엔드 그 여러 서버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설계해본 경험이 있는 백엔드 개발자는 극소수고 그런 개발자는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있지.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그 회사의 팀장급들이지. 그 네이버나 쿠팡이나 카카오처럼 서버 여러 대 운영하는 그런 팀장은 운때를 잘 만나면 그게 코로나 때요. 고객은 막 몰려와서 서버가 터지는데 매출은 잘 나는 그런 회사에서 연봉 10억대 이상으로 스카우트해 가요. 그래서 코로나 때 네이버, 쿠팡 뭐 이런 데 개발자들 인력 부족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코로나 때 개발자 연봉이 무척 올라갔고 코로나 때 취업이 개발자들 잘 됐고 자, 그런 일은 백엔드만 일어나요. 프론트엔드는 연봉 몇억 주면서 프론트엔드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나는 평생 코딩 공부하고 열심히 막 밤늦게까지 코딩 공부가 재밌고 정말 연봉 1억 이상 2억 3억 야망도 있고 열심히 코딩 공부해서 코딩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도 재밌다. 이 백엔드 해서 대기업까지 바로 한 번에 대기업 입사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직 하면서 대기업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평생 코딩만 하고 살고 싶지 않다. 기획, 마케팅, 뭐 창업, 오히려 이런 쪽이 내 적성에 맞다. 프론트엔드. 이렇게 좀 달라요. 단 프론트엔드는 초급이 백엔드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 프론트엔드가 진로인 학생은 초급을 버텨내야 돼. 아, 모바일도 프론트엔드랑 비슷해요. 모바일도 모바일 앱에 대단한 이슈 없지. 자,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의 종류. 아까 말한 jQuery. 옛날 웹 서버 프로그래밍 할 때도 자바 코딩을 했었는데 그게 jQuery였다는 거. 여러분이 회사 가면 옛날 시스템 이거 수정하라고 시키면 거기에 jQuery가 있을 거예요. 옛날 기술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하고 뷰제이스죠. 리액트의 장점.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한다. 단점. 뷰보다 어렵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초급이 어려운 편인데 특히 리액트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 버전업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 버전업 속도가 어마어마한 건 초급 때나 힘들지 중급 때부터는 안 힘들어. 중급 때는 오히려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하고 안 친해. 그런데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해준대. 그러면 싫지. 왜냐하면 새로운 노트북, 더 빠르고 더 비싼 노트북으로 바꿔준대. 그러면 내가 컴맹이면 싫어. 왜냐하면 이 노트북에 있는 앱이랑 같이 데이터 다 옮기는 거 걱정되니까. 좀 느려도 내가 쓰던 노트북 그대로 쓸래요. 이게 이제 컴맹급이고. 컴퓨터 잘하는 학생은 부모님이 더 비싸고 빠르고 고급 노트북으로 바꿔준대. 그럼 좋지. 비슷해요. 프론트엔드 기술도 초급이 아니면 새로운 기술 나오면 좋아. 아, 편해졌네. 아, 빨라졌네. 하고 좋아요. 근데 초급 때는 힘들지. 기존의 기술도 다 이해 못했는데 새로운 게 또 나왔어가 되죠. 프론트엔드 초급이 힘든 거. 버전업 속도가 빨라요. 또. 특히 리액트. 프론트엔드 초급이 힘든데 특히 리액트 초급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리액트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면 일단 초급 때는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한 1년, 2년 공부해야지 아니면 적응 못해요. 되게 어려워. 단 초급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쉽다라는 거. 뷰, 리액트보다 쉬워요. 꽤 쉬워요. 내 체감상 한 반절 가까이 쉬운 것 같아. 리액트가 뷰보다 2배 어려워요. 버전업 속도도 리액트보다 느리고. 그리고 성능도. 리액트는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서 쉬운데, 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리액트보다 많아서 코딩할 양도 적고 자동으로 되니까 쉬워. 리액트는 수동이 많아.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자동이 원래 자동으로 되는 게 좀 느려야 되는데 아니야. 뷰가 자동으로 되면서 성능도 빨라. 리액트 고수가 잘 만들었다면 리액트가 빠르겠지만 초중급 수준에서는 오히려 뷰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리액트가 수동이 많아서 코딩할 양도 많고 열심히 많이 공부해가지고 고수가 되지 않은 다음에야 초중급 수준에서 어줍지 않게 구현하면 성능도 느리고 단점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왜 리액트가 대세냐면은 뷰를 개발한 사람이 중국계 미국이냐. 요즘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 그리고 리액트를 개발한 사람이 그 페이스북 사람이에요. 미국이냐. 그래서 내가 보기 때는
리액트하고 뷰 둘 다 미국인이 만들었으면 뷰가 이겼을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뷰가 리액트에 밀렸어요. 아무튼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를 프론트엔드 과목에서 수업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뷰를 써요. 예를 들어서 대충 여러 가지로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잡코리아 보면 돼요. 구인 구직 사이트 있지. 구인 사이트 여기에 뷰로 검색해 보면 오늘 뷰 키워드로 564건 뷰 그 다음에 리액트 키워드로 1078건 2배 가깝게는 하지만 2배 정도는 아니지만 1078, 564 이 정도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뷰도 리액트보다 적기는 하지만 취업이 안 될 정도로 뭐 뷰로 공부해서 취업하는 거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564건이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로 검색해 봅시다. 안드로이드는 몇 명이 나올까? 이것도 1000건 나오네. 스윙 이것도 1300건 대충 1000건 나오는구나. 대표적인 기술은 뭘로 할까? C++ 이것도 1000건. PHP 255건. PHP보다는 2배 많잖아. 또 뭐가 있지? 파이썬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건 몇천 건 나올걸? 그치, 2000건.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파이썬이 떴어. C샵 800건. 리눅스 이것도 1500건. 이게 무난한 건 대충 이게 1000 몇백 건 정도가 무난하고 뜬 건 이제 1000건이 넘어가면 뜬 거고 그다음에 PHP, 뷰처럼 그 분야의 대세 기술이 아닌 건 1000건이 안 되는 거죠. 대세가 아니라서 그러지 취업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스위프트 검색해 봅시다. 참. iOS. 100건. 그러면 iOS로 검색해야 되나? 300건. 아이폰으로 검색해야 되나? 400건. 그치. 대충 뭐, 아이폰, iOS, 스위프트 이렇게 검색해봐도 몇백 건이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앱 개발자 구직 건수보다 구직이 아니라 군인이지. 뷰 구인 건수가 아이폰 개발자 구인 건수보다 적지는 않은 거. 딱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는 1000건이 넘었지만 1100인가 그랬죠. 근데 아이폰 앱 개발자는 지금 보니까 한 400건 정도예요. 그런데 뷰 개발자는 560 몇 건이었잖아. 딱 그 정도, 즉 아이폰 앱 내가 공부해서 취업 안 된다 아니고 뷰 공부해서 취업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단 뷰 공부해서도 취업에는 아이폰 앱 프로그래밍 공부해서 취업 안 된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듯이 뷰 공부해서 취업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단점은 대기업에서 뷰 쓰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대기업에서도 뷰를 쓰는 부서가 있어. 그렇지만 드물고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뷰를 쓰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대기업을 노린다면은 뷰가 안 좋아요. 어렵더라도 리액트를 해야 돼. 근데 굳이 대기업 안 가도 좋다. 근데 공부하기 쉬운 뷰가 훨씬 리액트가 2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백엔드를 진로로 할지 프론트엔드를 진로로 할지 프론트엔드가 진로라면 리액트 공부할지 뷰를 진로로 할지 그냥 리액트가 대세가 맞아. 근데 2배 어렵다라는 거. 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바라고, 즉 뷰 공부해서 장점 공부하기 쉽다. 단점
취업은 상관없는데 대기업에서 뷰 쓰는 비율이 좀 드물다. 그 정도예요. 취업이 안 되지는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 잡코리아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봤는데 이래요. 오늘 데이터도 비슷한 것 같지? 지금 대충 리액트는 1000건 위에서 놀아요. 1200건 아래, 1100건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뷰는 그 600건, 500, 600이 조금 안 되는, 500, 500 한 80, 570, 오늘도 한 560 몇 나왔죠. 딱 이 정도 비율. 두 배까지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년, 작년부터 데이터 수집해 봤는데,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여름에 구인이 많더라고. 겨울에 적고. 요즘 그 기업들이 여름에 많이 뽑고, 겨울보다는 여름에 뽑는 게, 여름에 시험문이 여름에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리액트는 이렇게 여름, 겨울 차이가 큰데, 뷰는 차이가 별로 안 크죠. 자, 그래서 나는 프론트엔드가 관심이 있는데, 미친 듯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기타, 자바스크립트 언어, ES5 문법 표준이 있고, EX6 문법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프론트엔드 공부하면서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버전, 표준의 버전이에요. ES5, ES6, 요 문법 정도, 이 정도 이름은 기억을 해야 돼요. ES5가 벌써 16년 전에 발표된 표준이고 거의 모든 웹브라우저가 다 지원하는 가장 범용적인 문법이에요. 고급 문법이 빠져 있어. 웹브라우저들이 다 지원한다는 게 장점. 그렇지만 고급 문법은 안 들어있다는 16년 전 문법이라는 거의 단점. ES6, 이게 객체 지향이 들어간 버전업된 확장된 버전의 문법이 EX6예요. 그런데 사실은 버전이 많아. 자잘한 버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 다 안 불러.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개만 불러요. ES5, EX6. 그래서 이런 EX6 이후에도 다 버전업 됐는데 이런 거 그냥 딱 통칭 묶어가지고 그냥 EX6라고 불러요. 그래서 EX6 버전업된 고급 문법을 포함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EX6라고 그냥 묶어서 다 부르고 7, 8, 9, 10, 11, 12도 있지만 그냥 EX6, 6이라고만 불러. 그리고 그 이전에 고급 문법이 안 들어가. 그렇지만 모든 웹브라우저가 다 지원하는 문법. 그걸 EX5라고 불러요. 이 두 버전을 기억하면 돼요. 코딩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는 당연히 EX6 문법이라고 하지만 이 고급 문법을 다 사용하고 실행할 때는 웹브라우저가 EX6 지원 안 하는 웹브라우저가 많기 때문에 실행할 때는 EX5 문법으로 변환해서 실행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컴파일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문법을 변환해 줘야 돼. 웹브라우저가 EX5까지만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크게 옛날 문법. 그렇지만 모든 웹브라우저가 다 지원한다. EX5. 그 다음에 코딩할 때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최신 문법도 사용한다. EX6.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타입스크립트.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야.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하고 중간 문법이에요. 자바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타입스크립트가 더 친근해. 자바랑 좀 더 비슷해요.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크게 세 가지 버전.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한다. EX6 문법이고,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로 코딩.
코딩은 EX6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타입스크립트지만 실행할 때는 EX5 문법으로 변환해서 실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웹브라우저가 보장하는 게 EX5 문법만 웹브라우저가 보장해 주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Vue.js는 EX6 문법까지만 공부하면 돼. 근데 리액트는 타입스크립트로 해야 돼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까지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 언어 공부하는 것도 또 리액트 공부할 때 또 부담이야. 자, 요약. 내가 프론트엔드가 내 진로다. 자, 그러면 이 한 학기 이 프론트엔드 개발 수업을 듣고 A0, A뿔 아니면 아깝게 실수해서 B뿔 이 정도로면은 이 정도라 B뿔, A0, A뿔이면 욕심 부려서 리액트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프론트엔드를 내 진로로 삼을 거긴 한데 B뿔도 힘겹다. B0, B뿔 힘겹다. 그러면 리액트로 넘어가는 거 비추천. 2배 어려우니까. 그래서 리액트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이 수업에서 A0, A뿔 맞아야 돼요. 이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수업보다 2배 쉬워요. 그 다음 풀스택 개발. 아까 말했듯이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는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풀스택 개발이라고 하면 혼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둘 다 만든다는 건데 이 경우는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를 만들지.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는 쉬워.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 만드는 거 쉬워요. 풀스택 개발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다 풀스택 개발 대부분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는 프론트엔드보다 쉬우니까. 대부분의 그 전문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백엔드, 타입스크립트, 노드.js,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노드.js에서 돌아가는 백엔드 만드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백엔드 풀스택 개발자가 힘들지. 왜냐면 백엔드 자바 스프링 백엔드 개발자가 풀스택 개발자 되려면은 아무리 쉬워도 EX6 자바스크립트랑 Vue.js를 공부해야 돼.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공부하고 Vue.js 프레임워크도 공부해야 돼.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려워요.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백엔드 개발 공부를 하겠다. 그럼 자기가 공부한 타입스크립트든 자바스크립트든 언어는 똑같은 언어 사용하면 되고 노드.js 백엔드 프로그램만 공부하면 되는데 쉬워. 간단해. 오케이. 그래서 그 여러분이 팀 이뤄가지고 그 팀 개발할 때 굳이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실력이 있어. 그럼 굳이 백엔드 개발자랑 팀 안 만들고 나 혼자 내가 만약에 프론트엔드 기술로 팀 풀제한다면 나 같으면은 나 혼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백엔드 개발자랑 만나서 협의하고 맞추고 이러느니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 내가 프론트엔드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노드.js 백엔드도 공부해가지고 나 혼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둘 다 만들어서 나가겠다. 요즘 여기 백엔드 옵션이 하나 더 늘었다. 노드.js 말고 넥스트.js 기술 이용해서 백엔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요즘 유행이에요. 자, 그래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만드는 여러분 수준의 팀 프로젝트인데 프론트엔드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만든다. 오케이. 아니면 그냥 우리 3명인데 백엔드 1명 껴주자. 그것도 오케이. 근데 프론트엔드 1명, 백엔드 2명 이건 안 된다라는 거. 백엔드가 쉽다라는 거.